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진심이 있는 그런 삶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 20대와 30대 중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었거든요. 아직도 화도 나고 가슴 한편이 시려오는 그 일을 오늘 용기를 내서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제 인생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알게 된 그 남자와 7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 원래 이상형과는 약간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사랑했었어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인데요. 말주변 머리가 별로 없어서 뭐라고 자기소개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저를 도와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저보다 2년 선배였고 얼굴도 꽤 잘생겼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과에 여자들이 많이 없어서 저보고 재미있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시간을 끌면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선배들이 벌주를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야야, 무슨 벌주야, 벌주는. 신입생 환영이면 환영을 해줘야지. 너 뭐냐? 이런 거 제일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래? 웃기다, 정말. 웃기긴. 암튼 자기소개만 얼른 하고 내려와. 이름 뭐라고? 김소희? 오케이, 접수. 저는 그 선배 덕분에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자기소개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날 다른 친구들은 벌주로 못 마시는 술을 몇 잔씩 마시기도 했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자리가 끝나자마자 그 선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기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응? 뭘? 뭐가 감사해? 난 아무것도 감사할 일을 한 게 없는데. 아니, 그냥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해서. 야, 무슨 그런 걸로 감사하냐? 특별한 거 아니니까 의무부여하지 마라. 무심한 듯 툭 내뱉는 말을 하는 그 선배가 이상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선배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같은 수업에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선배와 마주칠 일이 많았죠. 선배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 분위기를 이끄는 무리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선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차례의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 선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선배를 짝사랑하게 되었고요. 저보다 성격이 더 쾌활하고 솔직한 그 친구는 머지않아 그 선배를 좋아한다는 티를 동네방네 다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 사람들은 제 친구가 그 선배와 마치 무슨 관계라도 된 듯이 서로를 연결해 주려고 했고 웬일인지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였었어요. 숨기는 것 없이 지내던 그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그 선배도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안 그래? 그 선배 친구가 하는 얘기 들었지? 막 나 가리키면서 잘해보라고 부끄러움 탄다고 막 그랬었잖아. 그랬어? 너도 봤잖아. 본인이 막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 나 그 선배 너무 좋아. 무심한 척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 완전 반했잖아. 이렇게 나의 대학생활 첫 번째 연애가 시작되는 건가? 제 친구는 마치 그 선배와 사귀기라도 한 듯 제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아마 그 선배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제 친구는 아주 많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저보고 배신자라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왠지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몇 달 후 그 친구는 그 선배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사귀자는 말을 했는데 선배는 단칼에 싫다고 했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요.
결국 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선배가 폭로했고 그 후로 한 달 후 그 선배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와는 완전히 관계가 멀어졌어요.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술을 마시면서 힘들어하더니 결국 수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성적도 개판이 되더라고요. 남자 하나 때문에 친구와 이렇게 안 좋은 사이가 되고 나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정말 신기해요. 그 친구를 그렇게 놔둔 채 저는 선배와 좋은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군대 가기 전날 저희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했고 그 이후 저는 그 선배의 군대 면회도 자주 갔습니다. 편지와 선물도 보내주고 면회도 자주 가고 정말 그야말로 지극정성이 따로 없었죠. 선배는 웃으면서 가끔씩 얘기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라면서요. 하지만 제 성격상 한 남자한테 빠진 이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건 절대 불가능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배 걱정은 괜한 것이었어요. 학교에는 이미 그 선배와 제가 공식 연인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군대를 간 선배를 기다리는 후배의 여자 고무신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배 친구들이 확인하고 그랬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제가 가끔씩 다른 남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면 남친 친구들이 와서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동기인 남자애 중에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저기, 너 혹시 그거 알아? 네 남자친구 그 선배 말이야. 응. 오빠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그 선배랑 동기 여자 선배 있잖아. 그 김미정. 그 선배가 저번에 네 남친 면회 가서 하루 자고 왔다더라? 너 그거 아나 해서.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처음 듣는데. 너 빼고 선배들 사이에서 둘 사이가 수상하다고 소곤소곤대는 것 같으니까 너 조심해. 제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워낙 선배가 인기도 많기도 했지만 그 선배를 좋아하는 여자 선배들도 몇몇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면회를 가서 자고 오다뇨.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이었죠. 너무 당황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자 직접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제가 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여자 선배한테 쫓아가려고 했지만 또 막상 가서 따질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었네요. 저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엄마한테 저를 나쁘게 얘기한 동생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제가 험담을 했다며 나쁜 식으로 몰아갔을 때에도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일을 크게 만드는 것도 싫어서 참았어요. 제 성향을 생각해보면 약간 희생을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이런 제 성향은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인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할 때에는 많이 참기도 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크게 부풀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술을 드시며 화를 참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꽤 자주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엄마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마트나 등산도 같이 갔고 사우나도 늘 함께 가는 너무나 가까운 모녀지간이었죠. 가끔 보면 딸들이 크면서 엄마와 다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엄마가 다 알고 계실 정도였고 대학에 들어가 남자친구가 생긴 건 역시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까지 훤하게 알고 계셨던 엄마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니 조금 제 남자친구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엄마는 우리 딸이 조금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는데. 엄마, 내 남친 진중한 면도 많아.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진중한 사람이 너랑 친구 사이를 그렇게 훅 갈라놓고 바로 군대에 가버리니? 뻔히 어떻게 될 거 알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훅 저질러 버린 거잖아. 엄마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엄마는 남친의 성향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와 친구 사이를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갈라놓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몇 안 되는 과 여자아이들 중에 굉장히 친해진 친구였거든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서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잘 다녔었는데 그 친구와 멀어진 것이 왠지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 하나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 되어버렸고 저는 아쉬운 마음은 접어두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남친이 제대를 했죠. 저는 그동안 못 만나고 그리워했던 남친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남친에게 휴가를 가서 1박을 하고 왔던 여자 선배와도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죠. 남친은 정말 그 선배와 굉장히 친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인 제가 있어도 장난처럼 어깨동무도 하고 수위가 높은 말장난도 서스럼 없이 쳤어요. 예전 일도 있고 좋지 않은 감정에 그런 모습까지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언니 때문에 신경 쓰는 거 뻔히 알면서 아까 술집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우리는 정말 그냥 진짜 친구라고. 뭐라고 더 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냥 그때는 걔가 또 술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니 집에 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운 거야. 그럼 그 겨울에 술이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는 친구를 두고 가버리냐? 그래도 싫어. 이건 어떤 여자로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앞으로는 절대 그 선배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저희는 그렇게 크게 한번 다투었고 저는 그 이후로 남친 행동을 더욱 유심히 살폈습니다. 가만 보니 남친의 성향은 겉으로는 차가운 척을 하면서도 여자들을 뒤로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또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제 동기 남자애가 의미심장한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야, 너 저 선배랑 그렇게 꼭 계속 사귀어야겠냐?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 뭐라고? 너는 꼭 그러더라. 왜? 내가 저 선배랑 사귀는 게 그렇게 싫어? 너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저번에도 그러더니. 남자는 남자로 보면 안다니까? 너 저 선배 친구들이랑 어디 다니는 줄 알아? 내가 본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너한테는 집에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다니고 이런 적이 정말 많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더 이상은.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저와 동기 친구는 몇 번이나 제게 이런 식의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남친과 제 사이를 헤어지게 만들려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얼마 후 남친이 저를 속이고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에 가서 여자들과 놀았다는 말을 또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일찍 가서 쉰다고 얘기했던 날이었거든요. 큰 배신감에 쌓여있던 저는 너무 많이 화가 나서 남친과 헤어질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친은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었고 저는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제게 이 남자는 첫 남자이자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남친을 너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저는 남친을 주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커졌었거든요. 한 사람한테 푹 빠져서 모든 것을 다해주는 제 성격상
저는 절대로 남친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는 많이 싸웠지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저는 남친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친이 이런 제 성향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참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저는 회사에 취직했고 남친은 임용고시를 본다며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대학원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매일 알바를 하며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남친을 보니 조금 마음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식비라도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남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다행히 제 회사와 남친의 대학원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제가 퇴근을 하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도시락 하나에도 엄청 고마워하던 남친은 점점 시간이 지나자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번 달에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어? 카드값? 오빠가 카드값이 많이 나올 일이 뭐가 있어, 학생이? 아니 뭐 친구 생일도 있고 그래서 좀 썼더니 5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꼭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남친의 말에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돈까지 빌려주곤 했습니다. 아무 비밀이 없던 엄마와 저 사이에서 남친으로 인해 자꾸만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 왠지 저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엄마도 남친에 대해 물으시긴 했지만 저는 이런 속내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남친의 주머니 사정이 걱정되어 수시로 몇만 원씩 용돈을 주었고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가 계산을 했어요. 남친은 그게 당연한 듯 부모에게 용돈 타가듯이 제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 주머니 사정까지 안 좋아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의 엄마가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신다면서요. 하지만 남친은 그 당시 가진 것도 없었고 직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망설였어요. 제 표정을 보던 남친은 제게 말하더군요. 왜? 싫어? 나랑 결혼하는 거 싫어? 언제는 나랑 평생 같이 살겠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지금 시험도 아직이고, 또 직장도 그런데. 너 사람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냐? 나 지금 돈 없고 직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임용고시만 붙으면 금방 선생님 되는 건데 그거 지금 못 참냐? 그동안만 네가 고생 좀 해주면 되지. 남친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또 너무 물질만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했어요. 제 인생에 어차피 남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결혼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남친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일찍이 저와의 관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낯이 익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고맙다고 하며 조금만 고생하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 임용고시에 붙어서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했죠. 똑똑한 자기 아들이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장을 땄으니 저보고 조금만 뒷바라지하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 연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물어보셨고 자신의 아들이 온전하게 시험 준비만 할 수 있도록 아이도 나중에 가져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남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들으신 후 평소답지 않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직장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결혼부터 하고 나한테 돈을 벌라고? 나는 그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남자가 가정을 책임질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그게 있잖아. 우리가 워낙 오래 사귀기도 했고 연애하고 그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결혼해서 시험 준비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만약 시험 안 되면 직장에 취직해도 되는 거고. 엄마 허락해줘.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 결혼에 허락해 주셨어요. 뭐 하나 번듯하게 준비된 것 없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죠. 워낙에 오래 사귀어 왔기 때문에 남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 이후 남편과 사는 생활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시험 준비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는 것을 저한테 들켰거든요. 이걸 말해준 사람이 제 대학 동기 남자였는데요. 그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종종 남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헤어지라고 했던 친구였어요. 자신이 생일 파티를 하러 간 나이트클럽에서 제 남편을 보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런 문제로 화가 난 것이 정말 싫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이런 문제로 몇 번이나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신혼 초에 이러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저는 생활비를 벌려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야근을 해서 수당까지 챙기고 있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남편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날 또 남편과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또 나이트를 가서 놀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너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나 미행이라도 한 거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그래, 종민이가 얘기해줬다. 박종민이 당신 봤대.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이랑 같이 신나게 노는 거. 아, 그 자식 정말. 야, 그 자식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더니 아직도 그러냐? 나쁜 놈. 그럼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시시콜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분명 둘이 뭔가가 있어. 남편은 오히려 제 대학 동기와 제 사이를 의심하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이후로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지냈고 저희는 약 3주간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모르는 척 말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죠. 남편은 그 기간 동안 혼자 밖에서 밥을 먹고 오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꼭 붙어야 직장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풀리지 않는 화를 꾹 억누르며 먼저 손을 내밀었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게 밥을 차려달라며 어린아이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용고시가 치러졌고 남편은 불합격을 했어요. 내년에도 또 불합격을 했고 4년 동안 계속된 시험에서 저와 남편 모두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공부할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도시락까지 싸주었는데 이런 결과가 오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시험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며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취업 시기를 놓치게 되니까 받아주는 회사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몇 군데의 원서를 써내고 친구들을 통해 면접도 봤지만 결국 남편이 원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자책하던 남편은 매일을 술로 보냈고 가정의 경제는 관심도 없었죠.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대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던 그때 제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했더니 그게 바로 임신 증상이었던 거예요. 임신 초기에 입덧도 심한데 회사를 다니려니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 벌이도 없는데 당장 회사를 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럴 때 남편이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 역시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안쓰러워하셨고요. 하지만 시모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로지 자신의 아들밖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맨날 자신의 잘난 아들 생각뿐이었고 오히려 저를 많이 무시하셨습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생각도 없는 거니? 지금 우리 아들 힘들어하고 있는 판국에 임신이라니. 어떻게 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아들 시험 더 보게 하지는 못할 망정. 네? 어머님, 이미 4년이나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더 준비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지난 기간 동안 생활비 벌어서 이 가정 이끈 사람 저잖아요. 뭐야? 그래서 지금 뉴스했더니? 따지고 들면 너 같은 애보다 그 미정이라는 애가 훨씬 낫지 뭘 그러냐. 걔는 벌써 대학원 졸업하고 선생님 됐다고 하던데 꼴랑 대학교만 졸업해서 작은 회사 하나 다니는 주제에 우리 아들이 무시하고 유세를 떨어? 시모는 남편과 대학 동기인 그 여자 선배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막말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저는 미정이란 여자 선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시모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고생하며 회사 다녀서 자기 아들까지 벌어먹여 살리고 있는 며느리한테 시모는 정말 못할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문이지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고 자신이 돈을 조금 버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 되어 있었죠. 결국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제 남편을 찾아갔고 남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친정엄마는 모든 것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가 다 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은 이상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도 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웬만하면 다 참고 살라고 하셨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되도록이면 화도 내지 않으려고 했고 남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자신이 항상 더 중요했고 자신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었었어요. 편의점 일이 끝나고 나면 꼭 술을 마셨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어요. 타들어가는 제 속보다 그래도 아이가 더 중요했기에 최대한 남편에게 좋게 말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던 어느 날 제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일을 통해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죠. 그날은 남편이 밖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만취가 되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얼른 나 찾으러 와. 네 남편 얼어 뒤지시겠으니까. 어딘데? 어딘지 알아야 데리러 갈 거 아냐. 보이는 거 말해봐. 앞에 뭐 있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알려줘봐. 지금 영하 10도가 넘는데 밖에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이, 몰라. 대충 여기 약국 있고 모텔도 하나 보이고. 아씨, 뭐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결국 저는 남편이 이야기인 것을 듣고 인터넷 지도까지 검색해서 찾아가게 되었어요. 평소에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아 장롱면허였음에도 그날은 너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너무 어둡고 해서 제대로 길을 찾는지도 모르고 막 달리고 있던 중 저는 그만 크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차선도 잘 보이지 않던 그날 누군가 제 차를 아주 심하게 들이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차를 박은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뺑소니까지 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누군가 사고를 신고해서 저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었나 봐요. 친정엄마에게 나중에 들은 말로는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연락을 해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고 제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다음날 오후나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초상집이 된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모는 제가 마치 골칫덩어리라도 된 듯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던 그날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친정엄마가 제 눈앞에 처음으로 보였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계셨어요. 제게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한참 후에나 알아들을 수 있었죠. 눈은 떴는데 온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곁에 왔고 뭔가 검사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서서히 제 몸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친정엄마는 제게 녹음기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딸? 엄마는 정말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래. 근데 그러려면 이걸 꼭 들어야 할 것 같다. 엄마가 바보 같았어. 그냥 참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닌데 말이야. 엄마, 울지 마. 우리 딸, 마음의 준비 단단히 알고 들어봐. 이놈들이 무슨 말에 짓거리는지. 친정엄마는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셨고 그 속에서 시모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시모는 혀를 쯧쯧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돈은 누가 보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며 결혼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제정신으로는 들어주기 힘든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씨,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빨리 뒤지려면 빨리 뒤져야지. 이게 뭐야. 이 병수발을 다 누가 해? 똥기저귀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짜증나. 미쳤니? 지 엄마가 있는데 왜 그걸 네가 해? 병수발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얘. 역겹다 역겨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혼 바로 해버려. 보험 들어놓은 거 잘 확인해보고 받을 거 다 받고. 미정이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지? 저번에 만났다며. 여전해? 여전히 너랑 둘이 잘 맞아? 그럼 엄마. 미중이야 뭐 언제든 내가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주는 애니까. 얘 안 깨어나면 바로 재혼 준비해야죠. 딱 한 달 정도만 기다려 볼까봐. 그래. 혹시 모르니 보험 들어오는 거 싹 정리해서 확인해보고. 알았지? 시모와 남편은 혼수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두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속에서 천불이 막 끓어올라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몸을 온전히 지탱할 수는 있었거든요. 씩씩대며 자리에 일어나니 친정엄마가 저를 부축하며 말씀하셨죠.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키운 내 딸인데 감히 그것들이 내 딸이 이렇게 취급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더 용서 못해. 그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쓰레기 같은 것들. 엄마, 나 더 이상 안 참아도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우리 서연이 내 딸 괜찮겠지? 그럼 그런 쓰레기하고 같이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우리 서연이 너 닮아서 속도 깊고 의젓한 애야. 엄마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해 줄래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그놈 헤어질 생각만 해.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와 굳은 결심을 했고 곧이어 남편을 찾았어요. 제가 깨어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전화만 하고 병원에 오지도 않는 인간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갔죠. 그래, 너 이놈 잘 왔다. 잘 만났어.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친정엄마는 제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 놓으세요. 정말 뭐야 무식하게. 그래 이놈아, 나 무식하다. 내가 말했지. 제발 가족에 충실하라고. 한 번 기회를 줬잖아. 적당히 하고 집에 충실해야지. 다른 인간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딸이 너 시험 뒷바라지 한다고 그 개고생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남편은 친정엄마의 손에 확 부딪히면서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이성적으로 배운 사람답게 행동을 하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저는 그대로 몸을 날려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뭐가 어쩌고 저째? 너 녹은 게 다 들어있어. 증거들. 그년이랑 아직도 만나서 바람도 피우냐? 너 군대 갔을 때 같이 잤던 년?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야. 아이씨, 이것들이 모녀상으로 뭐 하는 짓이야? 여기도 일터라고 안 보여?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 그리고 동공기는 또 뭔 소리야? 몰래 그런 짓까지 했냐? 아이, 나 정말 황당했어. 그래. 명예훼손이고 나발이고 신고해라. 나도 같이 신고할 거니까. 너 내가 대학 동기들한테 다 퍼뜨릴 거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대학교 때부터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야,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도시락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한 거. 그거 다 네가 나 좋아서 준 거 아니야? 지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난리야? 남편의 뻔뻔한 말에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대학 동기인 친구와 불륜 관계가 아니었냐면서 따져 묻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오히려 그동안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한 여자들과 어우러져 놓고 모텔까지 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이고 거짓말이라면서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전화기 너머 속 제 대학 동기 친구에게까지 쌍욕을 했고, 결국 편의점에 계신 사장님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편의점 사장님마저 남편을 향해 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자르더군요. 얼마나 쓰레기 같았으면 생판 모르는 남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남자와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적이었어요. 제가 아직 몸도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머리가 핑 돌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잠시 뒤 깨어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깨자마자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좀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마치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잠시 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무식한 옆에네가 정말.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일하는데 찾아가서 그렇게 개망신을 줘? 똑똑한 우리 아들 사이 대접도 제대로 안 해준 옆에네가? 뭐? 여기가 어디라고 기와서 그런 개 잡소리를 하는 거야. 너네 둘 내가 가만 안 둬. 여기 니네가 병실에서 짓거린 얘기들 다 녹음해 두었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라. 보험금, 병수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지 아들 바람 피우는 거 아주 잘했다고 칭찬이나 해주는 년이 무슨 자식을 키운다고. 어머 세상에나. 이 옆에는 말하는 것 좀 보게나. 세상 무섭다 무서워. 별꼴이야 정말. 녹음기를 왜 설치해? 너네 스토커냐? 병 있어? 하도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그러지. 사람 같았으면 그러냐? 내가 네 아들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눈 감아준 사람이야. 가정 지키라고. 자식 낳고 사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방해될까봐. 근데 이건 무슨 엄마라는 년이? 친정엄마와 시모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머리채까지 붙들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말릴 힘도 없었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두 사람을 말리느라 꽤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심신의 안정을 취했고, 그날 저녁 병원으로 제 대학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들은 후 친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바로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수입도 거의 없었는데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혼수 상태에 빠진 부인을 두고 그런 말까지 했으니 당연히 제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제게도 선배인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 모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되었고, 남편과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저 모르게 관계를 지속해왔던 그 여자 선배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다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겠어요. 요즘은 학교 빈 교실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교사들이 있다고 기사에 뜨던데,
아마 남편이 그보다 먼저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혼 소송 중에 저는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더 이상 단 한순간도 그 인간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으니까요. 아이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던 남편은 제가 아이를 데려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저보고 오히려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큰소리 쳤어요. 야, 너 때문에 나 직장에서 잘린 거니까 생활비 꼬박꼬박 입금해라, 알았냐? 뭐 또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해? 당신 미쳤어? 이제는 뭐 남편한테 그지라고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구만. 너 때문에 내가 일 못하는데 그럼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누가 주냐? 잔말 말고 돈이나 입금해. 참나,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너 위자료랑 앞으로 애 양육비 줄 생각하면서 어디 공사판 노가다라도 뛰어, 알겠냐? 너 같은 인간하고 바람핀 그년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저는 그지 같은 그 집에서 결국 나오게 되었는데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울지도 않을 것이라 그 집에 나오면서 다짐을 했고요. 눈물 한 방울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 후로도 전화와 문자로 제게 욕설을 퍼붓던 시몬은 결국 증거 제출을 하게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곧 죽어도 자기 아들이 최고라던 사람이니 앞으로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겠죠 뭐.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연애해서 결혼한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와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어요.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부터 계속 참고만 있던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하긴 하네요. 차라리 그때 빨리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헤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혼자가 된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복직해서 사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는 엄마의 말씀에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몇 년 후 근사한 샵을 차려서 아이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다행히도 아이는 아빠 없이도 잘 커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빠가 별로 많은 애정을 주지 않아서인지 많이 찾지도 않네요. 그런 딸을 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3대 모녀에게 행복한 날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전체에 붙여주신 분들 감사드려요.